관동 대학살은 우연히 흥분한 자경단에 의해서 빚어진 일이 아니라 일본의 어떤 국가범죄, 제국주의 범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고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경찰의 입으로 선전을 하고 다녔어요. 이 잘못된 위헌비어의 핵심적인 출처는 일본 군부, 일본 계엄당국, 일본 정부가 사실은 출처였던 거죠. 네. 보통 이제 관동 대학살 그러면 올해가 이제 100주기고 하니까 100년 전 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관동 대학살은 우연히 흥분한 자경단에 의해서 빚어진 일이 아니라 일본의 어떤 국가범죄, 제국주의 범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100년 전에 끝난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것을 되돌아보는 것은 기념하고 추념하는 이런 것에 머무른 것이겠지만 지금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침략주의, 전쟁 가능한 국가, 과거 아시아 대동양권, 아시아 공영권을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 어떤 일본의 움직임이 지금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100년 전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오늘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타까운 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런 일본의 군국주의 야욕에 저항하고 그것에 어떤 반성을 촉구하기보다는 몸을 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역사를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을 갖고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거죠. 그것이 가장 큰 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 이런 것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 역사에서 어쨌든 숙명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일본과의 관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거냐. 그러니까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 잔재를 극복하고 어떤 대등하고 어떤 평화로운 관계, 이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일본과의 관계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또 묻혀졌던 역사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발굴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945년 일본이 패전하고서 사할린 동포들이 학살당했던 사건이나 후쿠시마호, 귀환하려고 했던 후쿠시마호에 탔던 우리 동포들이 폭침으로 인해서 수장되었던 사건들, 아직도 이렇게 묻혀져 있고 해결되지 않았던 사건들이 많이 있죠. 관동대학살도 저는 이제 그런 사건 중에 하나,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어떤 젊은이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역사인식을 가다듬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역사적 메시지만이 아니라 관동대지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일생을 걸고 살아왔던 9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9명의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읽어볼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물음을 던져주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제가 썼던 이시자키 마사오 선생 같은 경우에는 제 대학교 때, 그러니까 조선의 학살의 진실을 접하고 지금 이분이 59년생인데 지금 60대 중반이죠. 40여 년 이상을 한결같이 조선인 유해를 발굴하고 추모하고 이 진상을 알리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고 40여 년 이상을 살아왔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중학교 영어 교사직도 이 일에 전념하느라 어쨌든 사직을 냈을 정도로 헌신한 거죠.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을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운동가가 했다라고 하는 이런 면은 우리에게 이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곧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특히 이제 앞날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많은 청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점이 이제 제가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잘못된 역사 서사에 갇혀서 살아왔던 거죠. 관동대 학살은 흥분한 자경단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반성하고 되돌아볼 게 없죠. 이미 그 당시 활동했던 자경단원은 100년 전에 거의 100년 전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다 숨졌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역사에서 우리가 뒤돌아볼 일은 이렇게 재해가 일어나도 이렇게 평상심에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이상을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본질은 일본이 대지진으로 인한 체제의 위기 속에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탈출하기 위한 희생양으로서 조선인을 삼았고 이 조선인을 군대가 주동이 돼서 군대와 경찰이 주동이 되고 자경단이 사실은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인류 역사에서 사례가 없었던 제노사이드를 저질렀던 것. 이것이 이제 관동 대학살의 본질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은 이제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일본의 치안 당국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1918년의 쌀폭동이었습니다. 이게 쌀폭동이 일어났던 배경이 일본이 이제 시베리아 출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반혁명 간섭군을 만들게 되면서 일본이 이제 시베리아에 1918년에 출병을 하게 되는데 그 8월에 출병을 선언하게 되면서 이 전국의 쌀값이 급등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쌀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미국상들이 어떤 매점 매석을 하게 되고 일반 민중들이 어떤 쌀을 구하려고 해도 그 값이 너무나 높아서 어떤 생계 자체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이게 쌀 폭동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어떤 수십만 민중이 관리하고 이게 경찰력만으로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군대까지 출동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 쌀폭동의 경험은 일본의 치안 당국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923년, 그로부터 5년 후 1923년에 대지진이 났을 때, 이 대지진의 규모가 사실 7.9라고 하는 게 우리는 사실 상상이 잘 안 되죠. 7.9가 상상이 안 되는데, 이것에 미친 결과가 이재민만 340만이었다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사후에 집계가 된 거이긴 하지만 사망자가 10만에 이르고 집들이 40만 채, 50만 채가 어떤 전소되거나 화재를 당하고 결국은 엄청난 상황이 된 거죠. 그들의 표현을 보면 제도 도쿄가 폐허가 되었다. 요코하마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은 어떤
행정력을 최대한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재민에 대한 재해 대책을 원활히 피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1923년 당시 일본의 어떤 행정력을 가지고 어떤 원활한 재해 대책을 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화재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통신시설, 그 다음에 수도시설 이런 것들도 거의 어떤 파괴가 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340만의 이재민 상황은 절실했다고 보여지고 일본의 이제 행정당국 입장에서도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는 난감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제 1918년 쌀폭동의 기억들이 나타났던 거죠. 만약에 이 이재민들이 쌀폭동과 같은 반정부 시위나 혹은 이제 지금은 이제 절대천황제에서 상징천황제로 바뀌었지만 1923년 당시는 히로히토 체제라고 하는 것이 천황체제라고 하는 것이 일본 민중에 그렇게 절대적으로 자리 잡았던 때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천황제에 대한 항거로 혹 비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려했던 거죠. 그 당시 이제 9월 1일 날 대지진이 나고 9월 2일 날 야마모토 곤베이 내각이 출범을 하는데 야마모토 곤베이 내각이 출범했을 때 이 내각을 주도했던 공안 3인방이 세 사람이에요. 하나는 미즈노 렌타로였고, 그 다음에 내무성 경보국장 구토 후미오, 그 다음에 이제 경시총감 아카이케 아체시, 이 세 사람이었는데, 이 세 사람이 사실상은 야마모토 곤베이 내각이 9월 2일 날 출범했고, 내각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 속에서 대재해를 당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사실은 어떤 전국을 주도하게 되죠. 근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은 정무적 판단을 어떤 공안적 시각으로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미즈노 렌타로 같은 경우에는 1919년 3.1운동 이후에 1919년 3.1운동 이후에 8월경에 정부총감으로 이렇게 사이토와 같이 취임했던 사람인데 사실 강우규 지사로부터 지금의 서울역 앞에서 이제 폭탄 테러를 당했던 그러니까 조선의 해방 투쟁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뼈저린 경험을 갖고 있고 어떤 증오심을 갖고 있는 3.1운동 이후에 어떤 탄압 부분에서도 가장 앞서 있었던 이런 사람이고 고토 후미오 같은 경우는 내무성 경보국장이었고 그러니까 이 내무성 경보국장이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내무부 지금 우리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장 같은 이런 직위가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카이케 아치씨는 조선 총독부에서 3.1운동 당시에 했던 일이 경시총감을 했었죠. 그러니까 미즈노 렌타로서부터 해서 이 공안 3인방 전체가 갖고 있던 것은 조선의 민족해방투쟁을 일선에서 맞섰고 이것에 대해서 적개심, 증오심 이런 것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내각회의를 주도하면서 길은 계엄령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도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난점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의 헌법에서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과 교전을 하거나 내전 상태여만이 일본 천황의 칙령에 의해서 발동할 수 있는 것인데 당시는 재해 상황이었지 외적과 교전 중이거나 내전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무리한 상황을 이 고토 후미오를 미즈노 렌타로나 이런 3인방들이 밀고 나간 거죠. 그래서 9월 2일 날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계엄령이 선포될 때 명분은 조선인 습격설.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택했던 게 바로 조선인 습격설. 왜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재민들의 어떤 불만과 어떤 상황으로 어떤 불길이 튈지 모르는 어떤 위급한 정국 속에서 이것을 탈출해야 되는데 재해 대책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희생양을 찾아야 되는데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선인이 만만한 먹잇감이었던 거죠. 또 더군다나 이들은 조선에서 조선과 민족해방투쟁을 겪으면서 어떤 적개심, 증오심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선인을 택하기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연스러웠고 또 하나는 당시 조선인들은 고립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제1조선인들이 일본 전역에 약 10여만 이상이 있었던 걸로
제1조선인 통계에서는 밝혀지는데 이들은 고립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로부터 떨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이들을 형식적으로 대표했던 기관은 조선총독부이지만 조선총독부가 이들 제1조선인들의 안전과 재산을 신경 쓸 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떤 만만한 먹잇감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출동시키면서 관동 일원에 출동됐던 계엄군이 약 한 7만 5천 명 정도 돼요. 이들한테 실탄이 지급되고 어떤 공격 목표는 조선인이다라고 하는 공격 목표가 내려졌죠. 그래서 이들이 학살했던 사례를 보게 되면 기관총으로 묶어서 특히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라카와 강변, 도쿄 시내를 관통하는 아라카와 강변에서 기관총으로 학살을 하고 거기에 이제 경찰이 보조를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자경단이 어떤 별동대처럼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어떤 학살의 양상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보통 자경단이 흥분해서 이건 사실 일본 극우가 대외적으로 전파하는 서사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철저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도 습관적으로 우리 모든 언론에서도 이것을 받아쓰듯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일본의 국가 범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게 되는 꼴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이 책에서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앞서 얘기와 연관되는 부분인데, 이제 사실은 어떤 상황이든지 혼란 속에서는 다양한 유언비어라고 하는 것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광주민주화 운동이랄지 80년 서울의 봄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많은 소문들이 있게 되는데, 그 당시 아마 그 재해를 겪은 일본 민족 내에서 다양한 소문이 떠돌았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당시 그 일본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제국주의 의식이라는 게 있었죠. 왜냐하면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우리 일본 민족은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게 있었고, 그 당시 이제 어떤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서서히 전파되면서 일본 민족은 이제 황실과 함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조선인에 대한 어떤 차별, 중국인에 대한 차별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어떤 몸에 쌓여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난 과정에서 조선인에 대한 이러저러한 나쁜 소문이 돌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권위를 갖고 신뢰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어떤 신뢰와 권위를 가질 때 어떤 행동을 갖게 되는데 민족 내에서 있었던 소문들은 민족 내에서 소문으로 왔다 갔다 했던 건데 사실 가장 결정적인 유언비어, 가장 결정적인 거짓 뉴스는 일본 정부 당국이 주도해서 퍼뜨렸죠. 바로 그것이 이제 후나바시 송신소를 통해서 이제 퍼뜨렸는데 그 후나바시 송신소가 그 지바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후나바시 송신소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그 통신시설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었죠. 그러니까 전국에 무전을 전파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후나바시 송신소였어요. 이 후나바시 송신소에서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고토 후미오 내무성 경보국장의 발신인이 내무성 고토 후미오 이름으로 해서 지금 도쿄 일원에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 만전을 도쿄 일원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까 전국 각지의 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하라라고 하는 전문을 보내게 되죠. 특히 이제 그 시모노세키, 그러니까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로 이제 조선인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조선인이 도착하는 이 현에도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전문이 내려가게 돼요. 이 전문이 한 번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타마현 같은 경우에서도 내무성, 사이타마현의 내무부장이 이제 그 사이타마 내에 있는 각 정촌으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가령 경기도지사의 내무부장이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 읍으로 전문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도쿄 일원에서 조선인들의 어떤 폭동과 방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각 정촌에서는 만전의 준비를 갖추고 자경단을 준비해서
대처를 해라라고 하는 이런 취지의 천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본 민중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겠어요? 정부 차원에서 어떤 공식 문서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더군다나 어떤 안 그래도 어떤 밑바닥에서 흉흉한 소문이 들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소문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에 불을 지른 거는 일본 경찰들이 다 당시 이제 종이로 어떤 메가폰을 종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대자보 같은 걸 써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고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경찰의 입으로 선전을 하고 다녔어요. 결국은 이 잘못된 유언비어의 핵심적인 출처는 일본 군부, 일본 계엄당국, 일본 정부가 사실은 출처였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민중은 일본 민중들은 어떤 나름대로 제국주의 의식이랄지 어떤 그 조선인에 대한 어떤 혐오감, 증오감 이런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떤 정부와 협력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자경단에 참여하고 서슴없이 조선인에 대한 학살 이것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역사적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관동대학살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말 중에 하나가 이제 자경단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약간의 그 착시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자경단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자경, 그 방범이나 마을의 어떤 치안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결성한 조직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은 또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특수성과도 관련이 있고 아까 쌀폭동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쌀폭동 이후에 이제 일본의 치안당 공작들이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치안 대책을 수립한 게 뭐냐면은 민간 경찰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쌀폭동 당시에 일본의 경찰력만 가지고는 이것이 제압이 안 돼서 군대가 출동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상적 치안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하부 조직 내지는 보조 조직으로 민간 경찰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발상을 하게 되고 이것이 사실은 자경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경단은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어떤 자발적인 어떤 이 방범 조직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경찰의 하부 조직 성격을 갖는 그래서 1920년, 21년 이런 때 보게 되면 가나가와 현을 비롯해서 각지에서 자경단 결성에 관한 것이 일본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혹은 경찰의 지시에 준해서 어떤 치안과 방범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이런 걸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 그 자리에 지역 관서장 그 다음에 경찰서장에 가서 축하를 하고 같이 우리 힘을 모아서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생의 뿌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찰의 치안을 보조하는 민간경찰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이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이 자경단의 중핵을 이루었던 부분은 이제 하나가 제한군이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을 청년단 소방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핵을 이루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이제 제한군인입니다. 이 제한군인의 뿌리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이제 청일전쟁 때 한반도에 출병해서 동학농민군을 토벌했던 그러니까 동학농민을 학살했던 일본군으로부터 어떤 제한군인의 1세대가 구성이 돼요. 그 다음에 2세대를 이룬 게 러일전쟁 때 출병해서 우리 의병들과 7년 전쟁을 벌였던 군사들이 또 그 다음 세대를 이루게 되죠. 그 다음 세대를 이루는 게 이제 1919년 이후 연해주와 간도에서 우리 이제 항일 무장투쟁이 벌어질 때 조선주차군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조선주차군 19사단, 20사단이 한경북도 청진에 준도를 하게 되고 여기 어떤 사단 규모로 준도를 하고 해령 쪽에 이제 연대 규모가 이제 어쨌든 주둔하게 되면서 수시로 간도와 연해주에서 조선의 그 빨치산과 대적하게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제한군인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한반도에서 조선인과 싸웠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부상을 당한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몸속에는 뭐냐면 조선인은 토벌해야 될 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특히 이제 19사단, 조선 주차권으로 있었던 19사단의 어떤 성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은 대부분 어디서 징병된 사람들이냐면은 공교롭게도 관동 지방에서 징병된 사람들입니다. 도쿄, 요코하마, 사이타마, 가나가와. 그러니까 이들이 제대를 할 때 돌아간 곳도 고향인 관동 지방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자경단의 중액을 이루다 보니까 자경단의 성격 자체가 민간경찰로 출발했는데 이것의 중심을 이루는 게 조선인과 적개심으로 뭉쳐있던 제한군인들이고 그다음에 군사 경험과 군사 지식이 있잖아요. 무기를 다룰 줄 알고. 그래서 실제로 자경단한테 일본 계엄당국이 무기들을 대여를 해주죠. 무기를.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우리 시절에는 중고등학교 때 교련이라는 거 했었습니다만 학교에 보면 어떤 목총 같은 게, 나무총 같은 게 있죠. 근데 일본도 그 당시에 보면은 학교마다 교련을 하면서 학교, 중고등학교에 다 무기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기고에서 옛날 낡은 소총이지만 쓸 수 있는 무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경단한테 대여되고 또 일본 내에서는 갑오로 내려오는 일본도랄지 각종의 어떤 전국시대의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경단이 무장을 하게 되면서 어떤 폭력성 이런 것들이 더군다나 이제 계엄당국과 일본의 행정에서 어떤 사실상 살인 면허를 내주었기 때문에 이들은 거침없이 조선인을 토벌하기 위한 이제 학살 활동에 주저없이 나섰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죠. 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 학살이라고 하는 것은 학살을 당한 사람들한테도 상처로 남아 있지만 학살에 참여했던 사람들한테도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5.18 계엄군 중에서 자기 실명을 내걸고 내가 학살에 참여했다라고 밝힌 사람은 아직 없지만 일본에서는 이 부분을 스스로 일기로 남긴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증언한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쓴 책에 이제 오충곤 감독이 1983년 감춰진 손톱 자국, 1986년 그 불화된 조선인 이 두 편의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스스로 참여했다라고 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학살에 대한 어떤 고백 같은 이런 증언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요. 가령 그 지바현 그 야치우시의 이제 간론지 거기 보면 이제 그 주변에 나기노하라라고 하는 벌판이 있는데 나기노하라 벌판에서 자경단에 의한 이제 학살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지역이 좀 특수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나라시노 수용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나라시노 수용소에 조선인들이 이제 약 그 수천 명이 이제 거기에 수용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시노 수용소에서 저항성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볼 때 어떤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마을 자경단에 이제 불화를 한 거죠. 거기 주변에 오다 마을이랄지 이런데. 그래서 거기에서 불화받은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불화된 조선이라고 얘기하고 오충곤 감독이 이것을 이제 불화된 조선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담았는데 그래서 그 불화된 조선인을 마을 자경단에 데려와서 이제 일본도로 이제 학살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일본인이 일기로 남긴 거죠. 그 남긴 일기가 어떻게 해서 이제 확인이 되냐 하면은 그 마을에서 어떤 진상조사 운동, 추모조사 운동을 하게 될 때 그 이제 우리 선조가 이런 일기를 남겼다라고 하면서 그 일기가 추도사업위원회에 가져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학살의 어떤 생생한 장면, 그 다음에 나라시노 수용소에서 조선인을 불화했던 그 역사적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직접 간접으로 그 당시 학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일기를 통해서 고백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학살에 참여했던 군인이 이후에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증언했던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죠. 지금 이제 우리 학계에서 어떤 뭐 공식 인정했달까요? 뭐 이런 피해 숫자는 현재는 없다고 보이고요. 현재 우리가 보통 6,661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1923년 12월 독립신문에 이제 이 숫자가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6,661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가 되어 있는 이런 것 같아요. 6,661명이라고 하는 특정된 숫자보다는 이렇게 많은 어떤 수천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서 이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숫자는 정말 너무나 천차만별이에요. 가령 이제 당시 조선 총독이었던 사이토 같은 경우는 2명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당시 일본에 있었던 독일 대사관이 주일본 독일 대사, 본국에 보고한 거는 14,000명, 15,000명이 넘는다라고까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먼저 그 6,661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됐다는 배경과 근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학살이 일어나고 나서 조선의 도쿄에 있었던 유학생 학우회, 그 다음에 천도교 청년회, 기독교 청년회, 이들이 연합해서 이제 조선동포 학살 조사회를 만들려고 시도를 하죠. 그런데 이제 학살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경시청이 문제 삼아서 결국 이제 이재동포 위문반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갖고 도쿄 일대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요. 근데 이 조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제 교통편도 다 끊겼거든요. 그 당시 동아일보 그 편집국장이었던 이상엽 씨도 이 학살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동경으로 와요. 그래서 뭔가 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철도편이 다 끊겨 있기 때문에 동경 이론을 벗어나서 어떤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상엽 씨가 택했던 방법은 뭐냐면 일본 신문에 광고를 내는 거였어요. 내가 왔는데 우리 유학생이랄지 조선인 노동자들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신문사로 연락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안부조사표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노력을 한 거죠. 그 당시 동아일보는 어떤 민족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했던 이재조선 동포반은 그래도 움직였어요. 그래도 뭐 걸어서든지 정말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그 과정이 일본 경찰이 계속 미행을 했죠. 미행을 하고 여관을 가면 여관 둘러를 에워싸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을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사실상은 제대로 된 조사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어쨌든 일본이 은폐하려고 했지만 사체 처리가 잘 안 된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어쨌든 학살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림잡아 어떤 조사들을 한 거죠. 증언들을 채취하고 그래서 아마도 그것을 이제 도쿄조서 임원반이 이 제1본 도쿄 조선인 대회를 연 건 12월 25일 날 열어요. 근데 그 이전에 아마 상해에 이제 독립신문의 사장이 그때 김승학 씨였는데 김승학 씨 편으로 이러이러한 학살 사실이 확인된다라고 보고서를 보낸 게 아닌가 싶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독립신문은 발표를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6,620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정확한 근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령 이제 가나가와 현 같은 경우에는 3,999명인가요? 이렇게 이제 학살된 걸로 도쿄 이재조선 동포 위문반은 조사를 했는데 당시 제1조선인 통계 추세를 보게 되면 가나가와현에 살았던 사람이 4,000명인가 그래요.
근데 이 통계는 비교적 정확한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당시 조선에서 일본으로 올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에서 시모노세키 항을 통해서 오는 길이 거의 유일했어요. 밀항도 좀 있기는 했으나 거의 대부분 이 길을 통해서 왔는데 이때 조선인들은 반드시 입국카드를 적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도 이제 해외 나가면 입국카드 적듯이. 근데 당시 일본에 부산에도 경찰서가 있었지만 관부연락선 내에도 수상경찰서가 있어갖고 조선인 유학생들, 그 다음에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면밀한 그 기록카드를 썼죠. 관리를 했죠. 왜냐하면은 다 치안의 어떤 위협 세력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통계를 계속해서 이제 잡았었는데 가나관 같은 경우는 결국 살았던 사람하고 학살자 숫자가 거의 똑같은 이런 걸로 나타나는데 사실 이건 좀 어렵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일본의 학자들이 다시 재검토를 하고 조사하면서 아마 2,000명 정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어떤 정정 이제 조사 발표를 했던 것도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당시 관동 일원에 살았던 사람들은 조선인들은 약 한 15,000명 정도로 통계에서는 잡혀요. 그러면은 6,661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나름대로 어떤 성립될 수 있는 숫자라고 봐요. 그 중에 어떤 절반 정도는 돌아갔거나 아니면 정말 재난으로 인해서 숨졌던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워낙 학살의 규모가 방대했기 때문에 그 정도 숫자, 아까 얘기했듯이 6,661명은 특정된 숫자라기보다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죽은 상징적 숫자가 아니겠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학살의 규모가 방대했고 군대, 경찰, 자경단이 연합해서 그리고 이제 당시 조선인은 숨을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1운동 당시에는 마을로 숨을 수 있었고 뒷산으로 숨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떤 숨을 수가 없었잖아요. 숨는다고 하더라도 3.1운동 당시에는 뒷산에 있으면 우리 일가 친척들이 와서 밥이라도 건네줄 수 있었지만 여기는 그럴 수가 없었던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6,661명은 상당히 어떤 근사한 수치가 아니겠냐라고 이제 볼 수는 있으나 이것이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한계는 있죠. 그런데 이 책임은 어디에 있냐면은 일본 당국한테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당연히 재해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인적카드도 작성해야 되는 것이 정부로서 마땅한 거고 당연히 어떤 형사사건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해서 사망 일시, 사망 원인, 그다음에 가해자는 누구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는 게 일본 정부의 책임이었죠. 그런데 일본 정부는 당시 이것을 은폐했죠. 은폐한 방법이 조선인 시체는 모아서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폭파해라. 내지는 강에 떠내려 보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한 곳에 비밀리에 파묻어라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의 학살자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당시 우리 유학생들이나 청년들의 처지에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것이 특정되어야 할 수 없었던 것의 책임은 일본 정부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주고엔 고주센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이 자경단이 조선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이제 몇 가지 지침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일본어를 배웠다고 하더라도 원어민이 아니면은 제대로 발음하기 어려운 뭐 주고엔 고주센 같은 이런 걸 할지 아니면 교육 칙어를 외워보라라고 한다 할지 아니면 역대 천황의 이름을 외워보라. 라고 하는 이런 걸 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당시 일본인이 조선인을 어떻게 대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1919년 3.1운동은 일본의 제국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놀라운 충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선인의 갖고 있던 잠재적 저항 능력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단했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놀라움과 충격, 공포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돌아보면 조선 총독은 다 육해군의 대장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군대 아니면은 조선을 통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선을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919년 3.1운동 이후에 상해에서는 좌우합작으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3.1운동에서 그렇게 탄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이 만주나 간도, 연해주 이런 데에서 어떤 무장투쟁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무장투쟁의 규모라고 하는 것들이 더 방대하고 어떤 치열해지고, 그래서 잘 알듯이 우리가 봉오동 전투를 할지 청산리 전투가 1920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중요한 승전을 이뤘던 것이고, 그래서 1920년 전후한 어떤 일련의 정세,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918년 시베리아 출병을 얘기했었는데, 일본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어떤 제국주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고무되었다가 사실상 패퇴해서 돌아온 게 시베리아 출병이었어요. 이때 어떤 전쟁 비용의 어떤 부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런 상태 속에서 어떤 조선의 어떤 민족해방투쟁이 격화되면서 식민지를 방위하는 투쟁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내부에서 어떤 정세 변화가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제1조선인 세력들이 약 한 10만 정도 되거든요. 이 10만이라고 하는 것들이 1922년 자유도왕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급격히 늘어요. 근데 왜 자유도왕제가 만들어지게 되냐면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불황이 오게 되면서 일본 경제 입장에서 볼 때는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이 값싼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조선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의 입장에서도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땅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수많은 어떤 잉여 노동자들이 배출된 상태. 그러니까 조선총독부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것이 어떤 치안에 굉장히 어떤 부담이 된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국 자유도왕제를 통해서 토지에서 쫓겨난 농민들이 일본에 와서 밥벌이라도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그래서 넘어오면서 이들이 종사했던 게 대부분 광산, 토목 이런 데 이제 날품팔이 노동에 종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약 10여만 정도, 그러니까 토지조사 사업으로부터 유리되었는데 어떤 3.1운동을 겪으면서 사실 일본 땅에 갔던 조선인 노동자들은 굉장히 전투성이랄지 일본에 대한 잠재적인 투쟁 능력이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실제로 1922년에 보게 되면 메이데이 투쟁을 같이 해요. 조선인 노동자들과 일본인 노동자들이. 그 다음에 1923년에도 메이데이 투쟁을 같이 하게 되죠. 지진이 일어나는 그 해에.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그 당시 일본 공산당이 내걸었던 슬로건이 뭐냐면 식민지 조선의 해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와 사실은 조선의 민중과 일본의 공산당은 그런 면에서 연대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제국주의라는 게 전 세계 민중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1922년, 23년에 보게 되면 일본 내에서 일본에 체류하는 조선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선인 카드를 작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본 고등경찰 내에 조직 개편이 있게 되는데 그 조직 개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특별 고등경찰,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는 보안경찰이죠. 보안경찰 내에 사회주의 계, 노동운동 계, 그리고 조선인 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등경찰 내에서 조선인계를 조선인을 어떤 특별 감시하는 상설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상설 조직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침들이 나와요. 조선인의 특징, 그 다음에 조선인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방침들이 경시청 차원에서 계속 산하경찰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보기에는 조선인은 게으르다, 뭐 씻지를 않는다, 조선인은 얼굴이 넓적하다 등등 여러 가지 조선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지침, 그 다음에 조선인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들 나름대로는 사상의 교양에
이런 것도 해서 전파를 하게 되죠. 이것이 어떤 경찰의 공식 조직의 입을 통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자경단한테 어떤 형태로 전파가 됐겠죠. 결국 이 속에서 어떤 일본 내에서 쌓여있던 것은 뭐냐면 조선인에 대한 증오, 차별, 멸시.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당시 1923년 당시가 어떤 보편적 인권의식이 지금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조선인은 개돼지다.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것이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당시 조선인에 대한 어떤 적대의식, 이것이 일본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민족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좀 아픈 대목이기도 한데요. 일본에서 연구와 책 출판도 더 활발한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일본에서는 자료를 접하기가 좀 아무래도 편하죠. 왜냐하면 수많은 증언과 자료집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가령 요코하마 같은 데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뭐냐면 아동들의 문집이 있어요. 당시에 자기 아빠, 삼촌들이 혹은 군대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초등학교 학생들이 봤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어떤 진재후 감상이라고 하는 어떤 글들을 남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문집 같은 걸로 이제 어떤 편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의 사례인데, 그러니까 일기, 뭐 증언, 회고 이런 걸로 수많은 자료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자료로서 접하기 쉬웠죠. 근데 일본이 이제 관동대지진은 우리에게도 불행한 역사지만 일본에게도 불행한 역사였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일본의 계엄당국과 그 일본의 내각은 이 관동대지진을 치안에 굉장히 유리한 계기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조선인뿐만이 아니라 노동운동가, 그다음에 중국인 노동자, 그다음에 사회주의자 이것을 일거에 없애는 계기로 삼자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오스기 사카에 같은 어떤 일본의 무정부주의 운동가랄지 아니면 가메이도 경찰서에서 노동운동가 10명을 살해한 거랄지 오지마초에서 중국인 노동자 750명을 살해한 거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사례인데 그 오지마초에는 당시 중국인 노동자들이 한 75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이 교일공제회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갖고 노동정의들을 활발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인 노동자들을 다루기가 쉬웠는데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저항하게 되고 그것을 다루었던, 그것을 관할했던 것이 이제 가메이도 경찰서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가메이도 경찰서가 그래서 공안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경찰서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노동자, 그 다음에 무정부주의자, 사회주의자, 노동운동가, 조선인 이 모든 것들을 일망타진하는 계기로 삼게 되죠. 그래서 아까 일본 공산당이 이 식민지 조선을 해방하라라고 하는 어떤 슬로건을 내걸었고 공산당뿐만이 아니라 일본 노동총동맹도 조선인 노동자와 연대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방침이었거든요. 관동대지진으로 인해서 이런 민주제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거의 괴멸되면서 그 이후에는 어떤 정책들이 바뀌게 돼요. 조선인과 연대하는 문제랄지 식민지 조선의 해방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이 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아마도 1923년을 계기로 해서 일본이 파시즘 사회로 넘어가게 되는 결정적 그 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31년의 중일전쟁,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 전쟁의 15년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죠. 만약에 관동대지진이 없었다면, 관동대지진 내에서 일본의 제4회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어떤 계엄령에 의해서 탄압받아갖고 초토화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일본의 역사는 또 다른 길로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1945년까지 관동대지진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바로 형무소행과 다를 바가 없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해금이 된 게 1945년 일본이 패전하면서부터 해금이 되면서 이때 이제 연구들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연구의 한 갈래는
이 역사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어떤 일본 국가의 범죄이고 이것이 어떤 증오 범죄, 민족 차별에 대한 범죄라고 하는 어떤 인권적 차원에서 그다음에 일본의 제국주의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반성적 차원에서 연구 활동이 시작되게 되고 그다음에 일본 각지에서 시민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이 시민운동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이제 1973년 지진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일본 각지에서 많은 시민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시민운동들이 중요한 증언들을 많이 확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주로 사료를 통해서 연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시민운동은 마을 노인들의 증언들을 채취하면서 그 마을 노인들의 일기 이런 것들을 채취하면서 학살의 어떤 전모들 이런 것들이 그려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어떤 지속적인 시민운동으로 이제 오게 되죠. 이번에 이제 윤명 의원이 참가했다가 문제가 됐던 요코하미초 공원도 1973년에 그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가 일본 시민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이후부터 50여 년에 걸쳐서 추모 행사가 이루어진 곳이거든요. 가장 상징적인 곳이죠. 거기에 윤명 의원이 간 것은 사실은 당연한 거죠. 윤명 의원이 간 곳은 그것만이 아니라 가나가와현이랄지, 사이타마현이랄지 이런 그 추모 행사가 이루어졌던 10여 군데를 방문했던 것이고 거기에는 일본의 모든 일본에 존재하는 수많은 제일동포들이 거의 참여를 해요. 제일동포에 당연한 청년이나 민단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 함께 참여하고 조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어떤 문제 삼고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일본의 시민운동한테 우리는 이제 부끄러운 거죠. 한국의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가장 상징적인 곳에 처음 간 건데, 그래서 어떤 일본 시민운동이 왜 이제야 왔냐라고, 이제라도 와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린 그것을 어떤 색깔론으로 어떤 덮어씌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일본의 시민운동이 부끄러운 건데, 어쨌든 일본의 시민운동이 그렇게 줄기차게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100주년을 맞아서 그 성과들이 어떤 폭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행사들의 열기가 뜨거웠고,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고, 그런 것에 비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일을 기리는 모습에 비추어 보면은 너무 비교가 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했죠. 왜 불가능했냐면은 다시가 조선 총독부 체제잖아요. 학살이 돼서 이제 우리 정인영 학살 현장에서 살아남아서 당시 이제 이것을 증언하려고 했던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유학생들이 오자마자 종로경찰서가 가두고 부산역에 내려야 되잖아요. 부산항에 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향으로 가려면 부산역에서 뭔가 기차를 타야 되는데 이 기차를 타자마자 일본 형사들이 미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것을 발설하게 되면은 감옥 간다. 그리고 노동자의 경우에는 이것을 발설하게 되면은 도항허 가증을 앞으로는 안 주겠다. 이렇게 보니까 꼼짝달싹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마을 주변을 또 감시하게 되고. 그리고 이 6,000명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들은 전국 각지에 산재돼 있었잖아요. 지금처럼 어떤 통신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할 수 있는 수단들이 아니고 마을 곳곳에서 일본 경찰이 감시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으로 모여서 대처하는 게 쉽지가 않았던 이런 부분이었고 학살자의 유족들도 내가 학살당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통보가 온 경우도 있지만 안 온 경우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본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선 총독부가 굉장히 기민하게 대처를 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시 1919년 3.1운동의 빌미 같은 것들이 될까봐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 총독부 관방조사과, 관방외사과에서 냈던 책에 의하면은 861명이 죽은 걸로 조사를 해요. 그 책자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1인당 200엔씩을 조의금으로 지급하자라고 하는 어떤 내부 결정을 내리고
그 예산 총액이 16만 원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이 나오고 집행했다는 동아일보 기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200엔이면은 당시 조선 농민의 입장에서 일단 굉장히 큰 돈이었던 거죠. 200원이라고 해도 큰데 200엔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한 수천만 원에 해당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소장 동척화 때 소장료 뺏기고 지주화 때 뺏기고 뭐 수리조합비 뭐뭐 내고 뭐뭐 내는 입장에서 굉장히 크기였기 때문에 사실 200엔으로 한편으로는 입막음하면서 또 한편으로 일본 경찰을 미행해서 탄압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꼼짝달싹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 여기서는 이제 군경이 은폐해서 있지만 나기노하라 들판에서는 이제 그 희생자 6구가 이제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발굴이 됐죠. 그래서 지금 간논지에 조선인 위령탑 밑에 거기에 이제 모셔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한국의 시민운동 일각에서도 이 유해를 모셔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맞는 얘기죠. 사실 거기서 편히 어떤 잠들어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이제 그것은 아까도 이제 잠깐 그 얘기됐지만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이제 유학생들이 돌아와서 제보했을 때 호해도 내고 그랬죠. 근데 이제 호해에서 40줄이 잘렸으니까 사실 핵심 내용은 잘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사 게재 금지 차압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보도를 한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어쨌든 이재조선 동포 위문반을 통해서는 아까 이 동아일보 이상엽 국장이 가서 안부조사들을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안부조사표를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서 발표를 해요. 보도해왔던 것들을. 그래서 그때 안부조사표는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태로 해서 아름아름 알려지긴 한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보도통제, 경찰의 조선총독부의 통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한반도 전체가 들썩일썩 정도로 이것이 어떤 소식이 전파되거나 그러지는 못했던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 이제 저도 이제 그 문제가 참 고민이었어요. 이 책을 쓰면서 과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그게 또 앞으로 이제 과제를 던지는 문제인데 일단 1945년 이후에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결국 그 친일 청산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에 이르기는 어떤 반공 독재 정권 이 들어서면서 사실은 1965년 그 한일 협정이라고 하는 체제를 근본적으로 넘어서기가 좀 어려웠죠. 그건 사실 한일 기본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역사학자마다 평가는 다를 수가 있겠지만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공식 반성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이런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노태우 정권까지는 친일 독재의 어떤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만약에 유족의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약살당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개 20대 노동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복자를 둔 경우도 있었지만 유복자 없이 간 경우들이 아마도 대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20대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족은 사실은 부모 세대들이었죠. 부모 세대들은 결국 해방 전후한 시기에 거의 수명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6,661명의 유족이 그대로 남아서 2세, 3세가 있다면 이것이 하나의 세력이 되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유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단절되어 있는 거죠. 지금 확인될 수 있는 유족은 이제 지금은 유족 3세인데 3세들도 되게 70대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힘을 갖고 이 역사적
그 과제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면 달라질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1980년, 90년 되면은 벌써 한 세대, 두 세대가 흐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 어떤 과거의 일 같이 돼버렸는데,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우리 역사학계의 문제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 역사학계가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다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뭐 작가나 또 영화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이것을 대중의 언어로 풀어내면서 오늘의 문제로 계속해서 얘기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 역사학계에서 사실은 관동 대지진과 학살에 대해서 단행본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 박사학위 논문도 없었어요. 박사학위 논문이 없었다는 것은 소정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수가 된,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된 사람들이 썼던 논문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에 관해서 어떤 단행본 하나 없고 역사교사서 하나 없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 논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학계가 이 관동대학살에 대해서 이만큼 무관심했구나 이런 건데 이것도 왜 그랬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역사학계가 그 씌워진 굴레가 하나는 뭐냐면 식민사학이라는 굴레가 하나 있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공주의 이데올로기가 있었다고 봐요. 이것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러니까 임종국 선생의 친일문학론이 나온 게 1966년이잖아요. 그때 어떤 식민사학의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어떤 분단체제 반공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우리 역사학계가 극복하게 된 것은 대체로 1970년대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강방길 선생의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이라 했지 해방전후사의 인식이 나오게 되면서 어떤 분단체제의 역사인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극복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그 흐름들이 만들어졌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극복하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지리적 한계. 뭐냐면 우리 역사학계의 시야는 한반도 남부에만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재외동포들의 역사, 재외동포들의 순환사, 재외동포들의 민족해방투쟁사 부분에 대해서는 시야들이 별로, 민족해방투쟁사는 좀 다릅니다만 우리 재외동포들이 순환사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시야가 못 미쳤던 거죠. 특히 일본이라는 곳은 굉장히 좀 복잡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 접근하면은 뭐 유학생 간첩당 산 것처럼 해갖고 어떤 공안의 어떤 타겟이 되고 있는 정보기관의 타겟이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현지 조사하고 가서 동포들을 만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제약들이 있었던 건데 결국 우리 역사학계가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서 결국 이 학계에서 이것이 축적되어 아까 얘기했듯이 정부에서도 이것이 정책화되고 입법화되고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작가들도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것 쓴 것도 학자들의 연구서적을 보고 쓴 거잖아요. 전 이것을 대중의 언어로 번역하는 거고 근데 이것을 대중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우리 내부에서 밑바탕이 너무나 없었던 거죠. 근데 그나마 그것을 한 게 이제 제2사학자 강덕성 선생, 박정식 선생, 금정동 선생이 이제 이것을 한 것이 그나마 어쨌든 어떤 큰 버팀목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100주년이었지만, 일본 시민사회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일본의 국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결같은 일관된 태도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8월 30일 날 일본의 관방장관이 얘기했던 것에 비춰보면 정부 내에 확인할 수 있는 사실, 관계 자료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제국주의 범죄에 대해서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일관된 때는 다 부정이잖아요. 책임 회피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결이 다른 게 뭐냐면은 관동 대학살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회피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위안부,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부정하잖아요. 이것은 군이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노다마,
이제 이것도 한때 고노다마는 나왔었지만 그때는 국가관역, 군의관역을 인정했다가 지금 이제 부정하는데, 그러니까 강제노동 부분에 대해서도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들이 돈을 벌어 왔다라고 하는 논리를 피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뭐 어떤 자발적 뭐 이런 논리를 피는데, 관동대학살에 대해서는 항상 외면하고 회피를 하거든요. 정부 내 사실관계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왜냐하면은 이것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뭐 일단 방제회의 보고서랄지, 그 다음에 물론 이거 정부 문서는 아니지만 일변년이 냈던 권고서, 일변년 자체가 이제 문무선이라고 하는 제1동포가의 인권구제 요청을 받아요. 이 사람이 학살을 경험하고 거기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 때문에 일변년에 이것에 대해서 인권구제 신청을 하죠. 이것을 받아들여서 일변년이 몇 년에 걸쳐 조사하고 이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한테 공고문을 낸 게, 당시 고이치미 주니치로 총리한테 낸 게 일본 국가의 범죄였다. 이것에 대해서 유족한테 사과해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고를 내죠. 그러니까 그 일본 정부 외에는 공식, 비공식 모든 부분에서 이 학살은 일본의 국가범죄였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마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것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고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이제 이것이 관동 대학살의 일본 제국주의의 급소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아프게 눌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사과하게끔, 공식 사죄하게끔 하면, 공식 사죄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조선학교 차별에서 보듯이 조선학교들은 지금 이제 고등학교 무상화 부분에서 배제돼 있죠. 그 다음에 유치원 보육원도 마찬가지로 배제돼 있죠. 지금도 일본은 아주 노골적으로 조선인에 대한 차별, 제일 코리안에 대한 차별과 혐오 정책을 펴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그것에 대해서 통제하지 않아요. 제어하지 않는단 말이죠. 2021년에 우뚜루 방화 사건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일어난 거죠. 이것이 혐오 범죄고, 이 혐오 범죄라고 하는 차원에서 수사기관이 이것을 다뤄줘야 되는데, 이것을 실화랄지, 그 다음에 이것을 분명히 현주 건조물 방화인데 이걸 비현주 건조물 할지, 일단 수사기관 자체 내에서 조선인에 대한, 제일 코리안에 대한 차별범죄, 증오범죄를 매우 느슨하게 다루는 거죠. 이건 만약에 이것이 관동 조선인 대학살이 학살범죄였고 조선에 대한 어떤 민족차별이었고 인종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일본이 공식 사죄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너 사죄했잖아.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놓지 말아야 된다. 비록 우리 100년의 한국 사회의 관심은 비록 미미했지만 이것을 일본 제국주의의 복고가고 범죄를 우리가 사죄하고 배상을 받아내지 않으면 동북아의 평화는 영원한 거죠. 일본은 다시 군국주의로 나아가고 있고, 지금 선제 타격을 하겠다 공언하고 있고, 그런 상태 속에서 언제 어느 때 일본에 의해서 한반도에서 전운이 감돌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일본 제국주의 식민 범죄,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동 조선인 대학살에 대한 것을 규탄하고 반성을 이끌어내는 것은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일본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본어는 이제 그 한자들이 많기 때문에 떠듬떠듬 읽을 수 있고, 또 요즘에 뭐 이제 파파고랄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번역 기능이 좋아서 맥락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정확한 그 어떤 깊이 있는 뭐 소위 행간이 있는달지 이런 것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인터뷰를 할 때는 통역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 통역, 사실 인터뷰라고 하는 건 굉장히 깊이 있는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하단 말이에요. 이제 또한 관련 자료들도 봐야 되고, 그래서 재차 인터뷰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이 이제 일단 한계가 있었던 거죠. 통역을 계속 제가
데려다 쓸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분이 발언했던 것에 대한 관련 자료에 대해서 검증 작업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 검증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쉽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국내 그 관또를 연구하고 있는 그 학자들로부터 좀 제대로 감수를 받았어야 되는데 감수받기가 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100주년을 앞두고 나름대로 심포지움이랄지 학술 행사랄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추천서를 쓰는 정도하고 감수를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감수를 하기에도 또 여건들이 이렇게 좀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책을 내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많았었죠. 혹여 역사를 왜곡하는 게 아닌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동대학살에 대해서 뭐 자경단이 흥분한 일이다라고 일본 극우가 퍼뜨리고 있는 잘못된 서사가 있는데 혹여 제가 잘못된 서사를 보태는 게 아닐지라고 하는 이런 걱정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이 책에서 전달하고 하는 메시지만큼이라도 전달이 되면 그 오류나 부족함은 감수하자. 또 개정판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마무리를 진 것 같고요. 저의 가장 큰 애로는 그 부분이었습니다.